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 Listen. Listening. Up my game. 언니들 꽃이 피는 4월이네요. 소중한 분들과 꽃놀이 가셨나요? 저는 최근 여기저기 놀러 다니지는 못하고 집 앞에 핀 꽃으로 저만의 꽃놀이를 했답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은 집 앞에 핀 꽃이라는 말처럼 오늘도 저희가 여러분의 곁에 활짝 피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리슨업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 들어온 3가지 소식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의 9시 퀴어 데스크 시작합니다. Listen. Yo, they say some talk a lot, but if they saying something, you gotta listen. Gotta listen. Check it out. Check it out.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3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날의 지렁이님, 해단님, 난님, 결님, 레레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4월 2주차 첫 번째 맞춤 주문은 양날의 껌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제 애인을 자랑합니다. 일단 제 애인은 저보다 2살 연상이고 무척 귀엽습니다. 얼굴도 귀여운데 성격도 귀엽습니다. 항상 욕심이 많아 하는 일도 많아요. 최근 1년 사이에 3번째 직장에 도전하여 교육받는 중입니다. 그치만 저는 이런 애인이 변덕쟁이라거나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아요.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도전하는 그녀에게 또 한 번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어요. 넌 언제나 잘했고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그리고 그 옆엔 항상 나도 함께할게.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녀에게 레주파 가족분들도 응원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 사연 보내주신 양날의 껌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은 제가 다 응원받는 기분이었어요. 양날의 껌님의 넘치는 응원과 사랑을 받는 양날의 껌님, 애인분도 역시 레주파를 청취하는 언니면 참 좋겠네요. 사연을 방송 들어오기 전에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요. 어쩌면 애인분이 변덕쟁이라고는 얘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양날의 껌님 애인분 스스로가 끈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1년간 직장을 3번 바꿨다는 사실이 끈기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다른 말로 하면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고 계신 거잖아요. 정말 멋지다고 생각해요. 용기가 없으면 그렇게 다른 일을 다시 배우고 품이 드는 일을 계속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번 사연 읽으면서 3가지가 부러웠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계속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2번째는 옆에서 이렇게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는 애인이 있다는 거. 그리고 3번째는 귀엽다는 거. 네, 귀여우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무튼 양날의 껌님 말씀대로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양날의 껌님의 신청곡인 영화 위대한 쇼맨의 OST인 케알라 세틀의 This Is Me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두 번째 맞춤 주문은 세범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주파 언니들. 저는 이번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SNS를 통해서 알고 있던 퀴어 커플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퀴어 웨딩은 처음이라 마음이 설렙니다. 초대받은 것 자체도 되게 감사했고요. 이번에 다녀오면 저의 꿈도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 저도 언젠가 연인과의 결혼을 꿈꾸고 있는데요. 결혼식보다는 지인들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분위기를 꿈꾸고 있거든요. 얼른 동성 결혼이 법제화되어서 법적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요즘 비도 자주 오고 쌀쌀한데 레주파 언니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퀴어 라이프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세범님 퀴어 커플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봐요. 부럽기도 하고 한 쌍의 퀴어 커플이 또 멋진 결혼식을 한다니 같이 축하드리고 싶네요. 세범님도 나중에 지인들 초대해서 조금은 조용한 결혼식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요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제 주위에서도 결혼 소식이 종종 들려오고 있어요. 세범님 말씀대로 동성 결혼이 법제화돼서 우리 퀴어들도 여러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세범님도 레주파를 듣고 계신 언니들도 퀴어 라이프 하시고요. 그럼 세범님의 신청곡인 권진아의 럼미 럼미 듣고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의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을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gpa@한메일.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 가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밀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 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2024년 4월 2주차의 띵동입니다. 일본 효고현에서 일본 최초로 법적 동성 파트너십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소식입니다. 동성 커플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효고현 파트너십 시스템이 4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날 사이토 모토이코 효고현 지사는 첫 번째 신고 접수 증명서를 동성 커플에게 발급했다고 전했습니다.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주택에 함께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나 배우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설명이 거부되거나 입원 또는 파트너가 응급 상황으로 입원했을 때 서류 서명을 거부당하는 경우 등 동성 커플이 이전에 고민했던 많은 상황에서 해당 파트너십 증명서가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증명서는 카드만한 크기로 되어 있으며 고베에 거주하는 부부에게 처음 발행되었다고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은
예전에 파트너가 수술을 하려고 할 때 동의서에 사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의료진이 가족이 있냐고 물어봤다 라며 이어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매우 컸는데 이 증명서를 통해 우리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효고현의 사이토 지사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것의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싶다며 계속해서 제도의 보급과 이해 증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나의 가족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시간뿐만 아니라 아프고 힘들 때도 같이 할 수 있는 사회가 오길 바라며 4월 2주차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2주차 9시 퀴어데스크의 술봉입니다. 언니들은 봄이 오는 속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봄이 오는 속도는 시속 1km로 엄마가 아이의 유아차를 미는 속도라고 하네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이네요. 찬찬히 하지만 곧 곁에 성큼 다가올 봄의 속도처럼 언니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준비되어 올기를, 그리고 올해 바라던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내주파가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퀴어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술봉, 샤머, 루나가 함께하는 2주차 방송 9시 퀴어데스크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아, 30-40대 키워드를 찾습니다. 다들 어디에 계시나요? 저기요, 여기 있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나 봐. 언니들 만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지내고 계시나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신다면 지금 여기 모이세요. 잘 모르지만 알고 싶은 서로의 삶을 들려드립니다. 만수무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각 세대 간의 대표 두 분을 모셔서 세대 간의 오해나 이야기를 나누는 회담. 4월 둘째 주 만수무강하십니까? 오늘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정체와 계기인데요. 오늘도 역시 10, 20대 대표로 나오신 이하윤님, 30, 40대 대표로 나오신 김지영님 모셨습니다. 두 분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0, 20대 대표로 나온 이하윤입니다. 안녕하세요. 30, 40대 대표로 나온 김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주제가 정체와 계기잖아요. 두 분의 정체와 계기 먼저 듣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30, 40대 대표이신 김지영님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소꿉놀이 할 때 여자인 짝꿍이랑 둘 다 엄마 역할하면서 서로 여보 했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옆반 반장을 짝사랑하면서 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 하고 확신하게 됐죠. 네, 그러셨군요. 소꿉놀이의 짝사랑이라니 제가 다 설레는데요. 그럼 이번엔 10, 20대 대표이신 이하윤님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여자 선생님을 엄청 좋아했었는데요. 중고등학생 때도 선생님들을 소위 이제 덕질을 하고 여자 연예인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딱히 그들을 성애적으로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존경하거나 동경하는 소위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주위에서 좋아하는 친구도 없었고 딱히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어서 그럼 나는 에이섹슈얼일까?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주위 또래에서 좋아하는 여성분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정체화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쵸. 덕질이 꼭 성애적 상대가 되는 것만은 아니니까요. 자, 그럼 다른 분들의 정체화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에 두 분이 생각하시는 정체화 계기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하윤님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처럼 주위에서 끌림을 느끼는 사람이 생기면서 깨닫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접적인 끌림을 느끼는 대상이 없다면 아무래도 사춘기가 되면서 주위 또래들과 뭔가 주위 성애적인 이야기? 여자친구들이라면 이제 남학생이 좋다던가 뭐에 관심이 가지게 된다던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주위 또래들과 나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춘기가 되면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긴 했었는데 저는 전혀 관심이 진짜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정체화를 한 거는 아니었지만 주위 친구들과 내가 다르다라는 느낌 정도는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이번에는 김지영님의 말씀도 들어볼까요? 제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중학교 때쯤 유명 아이돌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쓰는 그런 소설 쓰기 같은 게 유행이었어요. 그중에는 글 쓰는 사람들이 가상인물이 돼서 출연했기도 했고요. 그런 걸 쓰다가 그런 영향으로 알게 됐다는 친구를 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 친구는 그 운동부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에 다녔는데 이 친구는 운동부가 운동하는 게 그렇게 멋있었다고 그래서 알게 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군요. 다양한 계기들이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하윤님과 김지영님 두 분이 생각하시는 상대방 세대에 대한 정체성 계기가 있을까요? 김지영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10대, 20대 분들은 저희 30, 40대 어린 시절에 비해서 인터넷, 아니면 SNS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체화할 때 도움받을 곳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점에서 솔직히 좀 부럽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는 비교적 그럴 것 같다는 거지 쉽게 간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10, 20대 대표로 나오신 이하윤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이제 퀴어 동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그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또 익명의 힘을 빌려서 정체성에 관련된 상담도 조금 편한 것 같고요. 제가 자주 접속하는 퀴어 게시판에서는 이제 자신의 사연을 올리면서 자신이 이제 바이섹슈얼인지 혼란스럽다 이런 글이 좀 제법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정체화에 도움을 받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현재 30, 40대이신 분들도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사신 건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까도 싶긴 하네요. 근데 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이제 과거에도 그런 연예인을 등장인물로 만드는 픽션 같은 게 있었고 그런 것들도 이제 인터넷으로 유통이 됐었다 보니 인터넷도 그 자체보다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문화가 조금 더 유해졌다는 측면이 오히려 더 큰 것도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은 10, 20대 분들의 특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30, 40대 분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소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유통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특혜는 아니다라는 입장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30, 40대의 정체와 계기에 대해서 이럴 것 같다 하는 예상을 해보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30, 40대 분들은 저희 세대보다는 더 이제 현장에서 재밌는 일들을 겪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전에만 듣는 전설의 신촌공원 이야기라던가, 물론 이제 신촌공원 덕분에 정체화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정체화를 하고서 이제 어울릴 공간이 생겼다는 측면에 가깝긴 하지만, 인터넷이 현재가 더 강하다면 그래도 과거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더 뭔가 정체화 계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신촌공원 이야기에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도 회자될 만큼 이제 퀴어가 집단을 이루고 문화로서 즐겼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이제 현재 30, 40대 분들도 이제 어플을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은 아니어도 인터넷 카페라던가를 통해서 소통하신 것으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게시글을 올리거나 하면서 그게 조금 더 낭만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거는 같지만 그래도 지금은 어플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조금 짧은 문장으로 호흡이 짧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그래도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들은 30, 40대 대표로 나오신 김지영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요. 세 글자로 된 그 인터넷 카페 엄청 유명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글도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메일 주고받고 이런 너무 재밌었죠. 그리고 이 신촌공원 말씀하셨는데 저 고등학교 때 신촌공원 처음 갔을 때가 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을 중심으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쟤도 이쪽인가? 쟤도 이쪽인가? 하면서 서로서로 힐끔거리던 게 엄청 짜릿했죠. 재밌었죠. 낭만적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정체화 계기를 주제로 다루면서 다른 많이 닮아있는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짧기는 했지만 회담을 하신 두 분께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이하윤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대화를 통해서 정체화 계기 자체는 이제 세대 간의 차이가 엄청 큰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역시 주위에 약간 끌리는 사람이 있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저렇게 뭐 여자와 여자가 만날 수도 있고 남자가 남자와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인식 그 자체가 확산된다면 더 정체화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다만 이제 현재 30, 40대 분들이 학창 시절일 때는 이방 검열이라든지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내기는 어려운 분위기였다고 들어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정체화를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정체화 자체에 더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일단 12, 20대 정체화를 마친 뒤 30, 40대를 맞이한 게 아니라 30, 40대에 또 새롭게 정체화하신 분들의 계기도 궁금해졌어요. 새로 또 12, 20대 때 정체화하는 것처럼 새롭게 마음이 끌리는 사람을 만나는 건지 기존의 헤테로적 관계를 가지고 계셨다면 거기서 뭔가 탈피하고 싶으신 마음이 좀 크셨을지 그런 것들도 궁금해지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쵸. 예전에 이방검열이라고 해서 90년대 후반쯤이었나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에 이반이 있다, 없다. 아는 이반이 있다면 적어서 내게 하는 그런 익명 설문지 같은 것도 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네요. 김지영 씨 혹시 이에 대해서 해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하윤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 언급하신 그 이방 검열 그런 거라든지 사회적 전체적 분위기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폐쇄적이어서 저부터도 제 정체성을 10대 때 확신은 했지만 성인이 되고 한참이 지나서야 이제 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이제 벽장에서 나온다고 하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실제로 친구 중에는 이런 학교에서 아우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당해서 따돌림을 받았다는 사례도 여럿 있고요. 좀 안타깝죠. 그렇군요. 지금도 물론 사회적 분위기나 법률적인 문제에서도 많이 부족하지만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많이 열악했겠죠. 많이 안타깝네요. 그렇다면 혹시 이하윤 님이 궁금해하신 30, 40대에 정체화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제 친구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가
30살까지는 이성만 만나오던 헤테로였어요. 근데 30에 처음 호감 가는 여성이 생기고 그분이 제 친구한테 먼저 커밍아웃 하면서 조감 있다. 뭐 이런 표시를 하더래요. 근데 신기한 게 이질감 같은 거 전혀 없이 그냥 자연스럽고 너무 좋아서 연애 시작했다고 해요. 이후에 몇 번의 연애를 더 하고 나서 저한테 솔직히 자기는 이성이랑 연애할 때 감흥도 별로 없었고 헤테로들 얘기에 별로 공감도 안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기로는 본인은 레즈비언인데 계기가 없기도 했고 헤테로적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계속 살아오잖아요. 우리가 사회화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서 이제야 알게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좀 억울하기도 하다네요. 아참, 이런 이야기는 그 친구가 해도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가시화에 도움이 될 거라 하면서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친구분께도 말씀 전해주신 김지영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쪼록 30, 40대에 정체화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가시화되길 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하신 소감도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세대 차이가 있긴 하지만 퀴어는 퀴어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어요. 다들 본인의 감으로 알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체화라는 게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으로 본인이 스스로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체성은 누가 정해준 게 아닌 만큼 여러 가지 계기는 있어도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게 가장 큰 계기겠죠. 자, 이렇게 4월 2주차의 첫 번째 코너 만수무강하십니다. 함께 하셨고요. SNS를 통해 매달 주제에 맞는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5월 2주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만수무강하십시오. 자, 매일 오는 게 아닙니다. 딱 지금 이 순간만에 만들 수 있는 꿀팁. 아싸다싸. 저 하나만 주세요. 얼마예요? 언니의 사랑? 찡긋? 평범한 순간에 번뜩이 든 꿀팁이 필요하다면? 알아두면 쓸모 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알쓸퀴. 두 번째 코너. 알아두면 쓸데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 줄여서 알쓸퀴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월에 들은 언니들은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알쓸퀴의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쓸퀴에서는 매달 주제를 정해서 알고 보면 쓸데있을지도 모르는 퀴어 꿀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저 DJ 술봉과 엔지니어이신 샤머님 이렇게 둘이서 코너를 진행하고요. 그래서 이번 달 주제는 첫인상이 좋아 보이는 팁인데요. 와, 이건 저도 진짜 준비하면서 꿀팁 알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어서 꽤 많이 찾아봤는데요. 얘기를 나눠보기 전에 사연 먼저 읽고 오겠습니다. OMG. 레주퍼 언니들 저 도와주세요. 지금 인생 최고의 고민거리가 생겨버렸어요. 다름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버렸지 말이에요. 깍! 친구의 대학 동기인데 SNS에 종종 태그되는 사진 보면서 정말 너무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흔히 말하는 꾸질미가 있는 풍기는 그런 잘 못 꾸미는 사람이라서 첫 만남에서 어떻게 하면 제 매력을 발산시킬 수 있을까 고민이 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딸 수 있을까요? 지금 사방신에게 물 떠놓고 빌게 생겼어요. 라는 사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인상을 챙기는 꿀팁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인사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엔지니어 샤머입니다. 첫인상을 어떻게 좋게 가져가느냐에 대한 꿀팁을 오늘 나눠볼 텐데요. 어떤 꿀팁이 또 있을까요? 전 일단 이 사연에서 네. 내 친구의 대학 동기인데 SNS를 통해서 접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지인은 아닌 셈인데 일단 그 중간에 있는 친구에게 말을 해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신 것 같아서 일단 네. 그 용기에 박수를 드립니다. 네, 일단 이런 적극성이 준비물이겠죠? 맞아요. 일단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그런 자세가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첫인상이 좋은 거는 제가 어디서 봤는데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소리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첫인상에서 외모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외모에서 한 50% 정도 먹고 들어간다. 네, 50% 정도는 이제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외형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뭐 생긴 것뿐만 아니라 우리 뭐 옷을 어떻게 입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의욕이 앞서서 네. 과하게 꾸미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연에서는 이제 잘 못 꾸미시는 편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본인이 추구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너무 처음에 멋부리려는 생각보다는 일단 깔끔하게 맞아요. 일단 뭐 본인이 뭐 슬랙스나 바지류를 즐겨 입으신다면 그냥 좀 차분한 남방의 슬랙스 정도만 입으셔도 무난할 것 같고 맞아요. 뭐 평소에 치마를 즐겨 입으신다면 정말 뭐 심플한 원피스라든지 어쨌든 조금 첫인상에 너무 튀는 거는 상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 생각도 그래요. 일단 되게 화려하게 화장을 한다던가 화려한 뭐 옷을 입는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좀 단정한 모습 보이는 게 가장 이 면접 같나? 너무. 근데 면접도 약간 단정한 모습이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면접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이 주는 첫인상은 일단 가장 먼저인 게 깨끗이 씻고 그리고 단정한 모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인상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시각적인 요소가 55%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청각적인 요소 38%고요. 그리고 말에 대한 내용 그런 언어적인 요소가 7%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요소가 일단 55%니까 반이에요. 반이니까 시각적인 요소에는 방금 전에 저희가 얘기한 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떻게 화장을 했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표정이나 태도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방이 내 말에 잘 웃어준다던가 어쨌든 표정이 조금 좋으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게 남게 되니까 그런 면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상대방이 잘 웃어주면 우리 말이 좀 통하나? 우리 그죠, 뭐 그죠. 최소한 뭐 불편하지 않구나라고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태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소 짓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뭐 너무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거리면 조금 그렇겠죠? 네, 그건 좀 그럴 것 같은데 일단 좋은 표정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얘기 들으면서 너무 막 이렇게 등에 기대가지고 의자 뒤에 이렇게 등 대고 팔짱 끼고 막 이렇게 듣거나 이러면은 조금 얘기할 맛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약간 자꾸 이게 면접관의 마인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되게 조금 내가 웃음나?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맞아요. 사실 건방져 보이는 자세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허리는 좀 꼿꼿이 피고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나 열심히 듣고 있어요. 네. 라는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팔짱 끼고 등을 이 등받이에다 대고 있으면은 좀 성의 없다?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의 없게 듣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몸을 상대방 있는 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기울이면은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팁이라면 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첫인상에 너무 좀 우리가 멀게 느껴지지 않도록 이 사연자처럼 이렇게 호감이 있다고 느껴지는 분이라면 처음에 살짝 터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터치라는 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살짝 뭐 만났는데 인상이 좋아. 그러면은 뭐 악수를 청한다든지 악수가 좀 그러면은 뭐 얘기하다가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살짝 이렇게 터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짝 너무 기대고 막 이렇게 그런 것만 아니면 살짝씩 접촉하는 것도 친근감이 좀 표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행동적인 측면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떠올랐는데 이게 팔짱을 끼면 심리적으로 방어적인 태도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무심코 팔짱을 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상대방에게는 조금 방어적인 태도로 보여지실 수가 있어서 그런 면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맞아요. 팔짱 끼는 거 얘기하니까 우리 왜 약간 싸울 때나 약간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 팔짱 끼면서 어디 뭐 얼마나 좋게 말하나 보자 막 이렇게 보잖아요. 얘기하잖아요. 팔짱 이렇게 딱 낀 다음에 어디 뭐 해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그 상대방 눈 보면서 얘기하는 거. 저 눈을 너무 뚜려져라 보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눈을 너무 안 마주치고 계속 바닥만 본다든지 저 안 보고 다른 데만 계속 본다든지 하면은 뭐가 불편한가? 라는 느낌도 들고 그냥 저까지 오히려 좀 불안해지는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선이 안 맞다 보면 저 사람은 지금 불편한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이게 진짜 너무 많이 쳐다보는 것도 부담이 되긴 하지만 부담이 되는 게 오히려 뭐랄까 그래도 너무 집중해 주시니까 부담스럽네 이런 느낌이지 나랑 있는 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근데 눈이 안 맞으면 이 상황이 재미없나? 집에 가고 싶나? 네네.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서 일단 너무 밑에만 보시는 것은 좋지 않다. 저 갑자기 좀 밸런스 게임 하고 싶은데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막 흰자가 많이 보이도록 눈을 이렇게 뜨고 내 얘기를 듣는 사람 대 막 바닥만 보고 나는 안 쳐다보고 다른 데만 계속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호감이 갈 것 같으세요? 전 약간 좀 소심이라서 전자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다음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나를 봐주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쳐다보는 사람 차라리. 차라리 쳐다보는 사람. 다음번에 만날 걸 생각을 하면 나를 안 보고 있는 사람은 일단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해서 다음번에 만나자는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흰자가 막 희번떡해가지고 쳐다보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차라리 다른 데를 보는 사람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일단 너무 무서울 것 같고 그리고 그 다른 데를 보는 분은 제가 그 다른 데를 보는 시선에 제가 갈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만약에 든다면은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마음에 든다면 저는 그 사람이 뭐 오른쪽을 보고 있어. 그럼 그 오른쪽으로 가서 있을 거예요. 날 봐 이렇게. 그 오른쪽에 내가 있고 다시 왼쪽으로 보면 왼쪽으로 가고 뭐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호감이 있으면은 네. 상대방에게 맞추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호감이 없으면 아웃 아닐까요? 그러겠죠. 호감이 없으면 말짱 꽝이죠 뭐. 뭐 다 그렇긴 한데 그렇죠. 패션의 피읍도 모르지만 이건 챙기세요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사연자분이 꾸질미가 풍기는 못 꾸미는 분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 사연에 대한 팁을 조금 구체적으로 드리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잘 정돈된 머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정한 게 일단 반은 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헤어는 좀 단정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샤머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도 단정. 왜냐면 이게 그 상대방이 취향이 화려한 걸 좋아하시는 분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물론 지금 SNS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분이 입고 계시는 옷이라던가 머리라던가 약간 조금 엿볼 수는 있지만 그 상대방의 취향을 정확히 모른다면 단정한 게 제일 무난하다. 그리고 조금 더 가까워진 다음에 꾸며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다시피 꾸미는 거에 이제 자신이 없으시다면 그냥 깔끔하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머리를 조금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귀걸이 같은 걸 하신다면 그런 것도 너무 이제 막 드롭으로 길게 내려오는 것보다는 조금 귀에 붙는 심플한 타입을 선택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꾸민다고 갑자기 뭐 네일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정리만 조금 하고 굉장히 단정한 손톱. 네. 그렇죠. 뭐 짧을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 필요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옷이 조금 입던 옷보다 새 옷을 입고 싶으시다면 그것도 뭐 깔끔하니까 찬성. 하지만 너무 평소에 안 입던 과한 스타일을 사지는 말자. 맞아요. 그러면은 본인도 그 옷이 불편할 거야. 맞아요. 네. 그런 게 또 다 처음 만나면 이 상황도 조금 어색한데 옷도 어색하면은 맞아요. 티가 날 수 있어요.
맞아요. 이제는 좀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이럴 일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한데 왜 니트 같은 거 입으면은 보풀하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보풀하기가 막 되게 많이 이렇게 일어나는 옷 보면은 첫인상이 조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니트를 입으실 거다 하면은 요런 거는 좀 정리를 해주고 뭐 돌돌이로 먼지 정도는 털어주고 요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 네. 또 안 입던 스타일이라고 생각해보니까 또 약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꾸몄다 티내고 싶은 마음에 안 입던 사람이 치마를 입으면 그런 옷 매무새 관리가 안 되고는 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또 진짜 안 입던 걸 입다가 괜히 또 오히려 칠칠 맞네 라는 인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쵸. 그럴 수도 있고 맞아요. 되게 짧은 치마 입고 곤란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입는 느낌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또 첫인상에 향기도 있잖아요. 향기도 원래 향수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향수 냄새가 너무 짙으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근데 향기로 그 사람이 기억되기는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 너무 짙으면은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적당히 뿌리고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쉬어갈 겸 노래를 잠깐 들어볼까 하는데요. 알레프의 인스턴트 러버 한번 듣고 올게요. 네, 알레프의 인스턴트 러버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향수 얘기를 하다가 노래를 들었는데요. 향수, 향기 이런 걸로 각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샤머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강한 향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저희도 막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너무 세게 뿌리신 분 보면은 인상에 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진한 거 말고 이렇게 잔잔한 거로 쓰시는 게 아니면 최소한 그 발향이 너무 세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사실 이것도 안 꾸미시던 분이 갑자기 사서 뿌리면은 주변 사람들이 놀랄 수 있다. 왜 이렇게 그러니까 조절 못하게 세게 뿌렸지? 라는 인상을 주실 수도 있고요. 그냥 기타 준비물로는 저는 핸드크림을 쓰시는 분을 보면은 조금 관리 열심히 하시나? 라는 인상도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오프에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이제 코로롱 시절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제 조금 유명해진 그러니까 좋은 향이 나는 손소독제가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분이 네, 식당에서 저한테 좀 쓰실래요? 하고 짜주셨는데 네네. 그 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호감이 없었지만 굉장히 좋아가지고 나중에 개인 연락처로 네네. 근데 저 그때 썼던 그 소독제 뭐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관심은 없었는데. 네, 그냥 그분과는 그냥 지인으로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강한 향수보다는 오히려 저는 섬유유연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에 되게 약간 설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비누 냄새나 아니면은 그런 옷에서 나는 냄새? 자연스럽게 빨래하고 나온 그런 깨끗한 냄새? 그런 거에 좀 혹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핸드크림도 맞아요. 향기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되게 많이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향기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맞아요. 향기가 참 중요하네요. 네, 그러면 저희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안 꾸미시던 분이라면 향수보다는 차라리 핸드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섬유유연제 냄새가 잘 나게 갓반 방금 전에 빤 그런 하루 안에 입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깔끔하게. 그게 가장 중요하신 것 같고. 그리고 첫인상을 좋게 하는 꿀팁에 대해서 또 얘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샤머님은 얘기를 잘 들어주는 타입이 좋으세요? 아니면 얘기를 좀 리드해가는 타입이 좋으세요? 저는 이제 말주변이 뛰어난 편은 아니다 보니까 저를 리드해주는 분을 항상 선호하고는 있어요. 일단 그분이 리드를 해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구나가 대충 엿보이게 되니까 좋아하기는 하는데 네, 일단 사연자님은 지금 상대방에게 호감을 이미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마음이 앞서다 보면 이제 내가 리드하려다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잘 들어주는 타입이 좋은가, 리드하는 타입이 좋은가는 개인 취향이기는 한데 일단은 첫 오프에서는 또 너무 리드하려고 마음이 앞서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오히려 좀 반대인 게 저는 일단 얘기를 꽤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사연자분 얘기 듣고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를 딱 봤을 때 얘기 잘 들어주는 타입, 얘기를 리드하는 타입, 나는 어떤 사람한테 끌리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상대방보다는 저는 얘기를 약간 리드하는 타입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좀 잘 들어줘야 된다라기보다는 제가 얘기를 이끌어 가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그냥 조금 뜨뜻미지근하거나 그러면 좀 마음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좀 처음에 첫인상으로 호감이 딱 가더라도 말 몇 마디 이렇게 해봤는데 좀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고 좀 그러면은 얘기도 잘 이어가지지 않고 그래서 이게 반응도 리액션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고개를 좀 끄덕인다든지 뭐 이런 제스처를 취하던지 뭐 이런 것들. 네, 잘 들어주는 타입을 이제 추구하더라도 이제 듣기만 하지 말고 말 맞장구도 쳐주고 최소한 리액션 끄덕끄덕 정도는 해주는 정성을 보여야 상대방이 실망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런 부분은 뭐가 더 유리하냐보다는 본인의 원래 성향대로 해야 맞을 것 같기는 해요.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이상형이 들어주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제 조금 거짓된 자신으로 나가다 보면은 나중에 진실이 나올 때 반드시 갈등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이제 마음 편하신 대로 대신 들어주기를 좋아해도 리액션 열심히 해주고 말 리드하고 싶어도 이제 리액션 보면서 적당히 너무 산으로 가지 않게.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AI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 목소리. 아까 전에 청각적 요소 말씀드렸는데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목소리에 호감을 얻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오프를 하기 전에 연락을 해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어떤 목소리에 호감을 얻으시는지 호감이 생기시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했어요. 샤머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개인 취향은 단정함인데요. 네네. 저는 목소리 그 자체보다는 그 말하는 거를 통해서 느껴지는 이제 뭐랄까요 단어 선택도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어 뭐 자학 개그를 한다 치면 차라리 뭐 그거는 본인의 소재로 써서 본인이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알겠는데 약간 그 자리를 띄우고 싶어서 남의 얘기를 끌어오거나 뭐 이러면 조금 호감이 안 들긴 하잖아요. 맞아요. 남을 막 헐뜯거나 깎아내리거나 이런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좀 솔직히 저도 좀 약간 TV 다른 매체에서도 보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채널 돌리고 싶어지죠. 채널 돌린다는 게 되게 옛날식 표현이죠. 지금 하면서 지금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는 어떠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 꽤 많이 취향 타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가늘거나 너무 높은 목소리는 조금 개인적으로 이건 개인 취향이니까 조금 듣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너무 계속 이렇게 저도 꽤 이렇게 좀 밝은 사람이기는 한데 너무 톤이 너무 저기 가 있으면 저 위쪽에 가 있으면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약간 너무 목소리 내는 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목소리일 수도 있는데 약간 우리가 사회화를 거쳐서 응당 여성이라면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더러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은 조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어떤 거를 의미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목소리 높으신 분들 상처받지 마시고 맞아요. 만약 본인의 목소리가 조금 높은 편이다 하면은 이게 조금 사람이 긴장하거나 네. 흥분하면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조금 인식하시고 심호흡하고 차분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되게 하이톤이고 높은 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들 마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엔 취향은 다양하고 그리고 그런 높은 목소리 귀엽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태도랑 목소리랑 그리고 말하는 거 중요하죠. 말을 어떤 식으로 이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단어 선택,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외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면은 좀 끌린다, 이런 부분 혹시 있을까요? 저는 저랑 관심사가 맞는 게 느껴지면 호감이 급상승되기는 하고요. 만약 그런 게 안 맞더라도 약간 열심히 들어주면? 네.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여자 배구를 보고 있는데요. 네네. 같이 여자 배구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면 이제 물론 너무 텐션이 업되고 좋지만 만약 배구를 보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제가 뭐 배구를 봤다고 하면 뭐 무슨 팀 경기예요? 그런 거 뭐 몇 시간이나 해요?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그쵸. 느낌을 주시면은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또 만약 다음으로 이어졌을 때 근데 배구 좋아하신다고 해서 뭐 봤는데 뭐 김땡땡 선수가 뭐 했다고 뉴스 나왔더라고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은 맞아. 되죠. 맞아요. 그런 거 있겠네요. 확실히 있지. 그런 거 잊지 않고 다음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관심을 보여준다든지 하면은 아무래도 호감도가 올라가겠죠. 맞아요. 저는 어떨까요? 물어보지 않으셨지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저는 어떤 사람한테 호감을 느끼는지. 저는 일단, 이거는 말이랑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인상이 밝은 사람이 좋아요. 누가 어두운 사람 좋아하겠냐마는, 물론 좀 더 차분한 느낌의? 약간 이런 것도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제가 워낙에 좀 잘 웃기도 하고, 밝은 사람이라서 그런 인상부터 좀 활짝 웃어주는 그런 분이면 일단은 호감이 좀 가는 것 같고, 다음은 말할 때, 글쎄요. 저는 관심사도 관심사인데, 너무 이렇게 자신을, 포장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이건 또 제가 그 호감이 가는 게 아니라 호감이 떨어지는 걸 말하고 있네요. 그쵸. 약간 그러면 호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호감이 가는 거는, 뭐가 있지?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치게 포장을 하려는 게 일단 상대방이 간파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이랑은 잘 되기가 힘들기는 하죠. 포장을 아주 잘하셔서 안 들키셔도 나중에 이제 관계를 지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보통 들킬 텐데 그게 초장부터 들킬 정도로 하수면 그냥 포장을 하지 않고 진정성 있게 가는 게 가장 정도이다. 네, 맞아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포장을 하는 느낌 말고 그냥 약간 예의도 예인데 저는 조금 본인을 드러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본연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거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보여주고 있구나. 자신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좀 신뢰도 되고 호감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네, 이게 오프 현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퀴어들의 오픈은 서로서로가 조심스럽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아우팅 우려도 있고 내가 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한테 어디까지 내 개인정보를 드러내도 되는 건가. 물론 조심스러워하는 게 맞는데 이런 개인정보 관련이 아닌 것들은 맞아요. 되도록 솔직하게 얘기하고 뭐 상대방이 나를 믿고 오픈을 해줬으면 그 정도로 오픈하지 못하면 사실 관계가 조금 지속되기는 어렵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신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을 너무 포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포장하지 않고 본인을 드러냈을 때 좀 더 오히려 매력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포장하는 모습이 반드시 이제 매력적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모두의 취향은 다르고 그렇죠. 사실은 이게 내가 포장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이제 베스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특히나 이분은 이제 오프 같은 것도 자주 하시지 않는 분이고 네. 더욱 이미 호감이 있기 때문에 나 엄청 잘 보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딱 드실 것 같은 사연인데 너무 잘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앞서서 포장하지 마시고 어차피 중간에 친구도 껴있잖아요. 그렇죠. 기회는 여러 번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진정성 있게 어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 반대일 수도 있는 게 지금 사연 주신 사연자분이 굉장히 SNS에 태그되지는 사진을 보고 친해지고 싶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좀 좋은 점수를 딸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의외로 실제로 만나면은 이분에 대한 환상이 깨져서 아니라고 이 사연자분이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좀 힘 빼시고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나만 알고 있는 필살기 같은 거. 처음 만났을 때, 첫 오프 때나 첫인상으로 좋게 보일 수 있는 이런 필살기 같은 거 혹시 있으실지, 나만의 필살기 있을까요? 샤머님? 저는 일단 잘 들어주는 편이고 끄덕끄덕 열심히 해드리고 일단은 그래도 눈은 피하려고는 안 해서 눈은 열심히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래서 제가 오프에서 별로 승산이 없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듣고 이따가 다음번에 만날 일 있으면 네. 그때 이제 내가 네 얘기 열심히 듣고서 조금 알아봤어 라는 티를 내주거나 아니면 뭐 얘기하신 것 중에서 예를 들어 뭐 카페 가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뭐 마라탕 먹는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조금 언급이 됐으면은 이제 그분이 호감이면 다음에 우리 같이 마라탕 저 잘하는데 아는데 갈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뭐 첫인상이 좋지 그게 어필되는 타입이 아니라서 이 담이 잘 안 오나 봐요. 아닙니다. 샤머님 첫인상 굉장히 좋고요. 여러분, 샤머님 첫인상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도 인상 계속 좋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네. 저는 어떤 게 있을까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전에 지금 샤머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약간 호감을 갖게 되는 포인트를 본인이 할 때 요거를 본인의 필살기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게 상대방이 내가 지금 뭔가 되게 많이 꾸미고 있다라고 느끼지 않도록 좀 솔직하게 말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냥 신상 관련된 건 솔직히 이게 퀴어들의 오프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우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신상적인 거는 많이 첫 오프 때는 많이 이야기하지 않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외하고는 꽤 많이 제 성격도 많이 보여주고 그냥 제가 지내온 얘기들 그냥 이런 것들 솔직한 모습으로 좀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어눌한 저의 그런 빈틈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느끼면은 좀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저한테 다가올 수 있을 테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어느 정도의 호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태라는 전제 하에이지만 마음에 안 들면 뭐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죠. 그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저를 좀 보여주는 저를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저의 필살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의 필살기보다는 훨씬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필살기라고 하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무언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거의 제가 기회를 그러니까 소위 애프터를 제가 청하지 제가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야. 상대방이 할 기회를 본인이 뺏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전에 필살기를 계속 얘기해보자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를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내다봤을 때 이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면은 나는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은연중에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냥 좀 단발적인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줌으로써 이런 저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난 이런 사람인데 계속 감당이 되겠다면 다음에도 만나보자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 근데 그 수위 조절을 약간 이런 잘 오프를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조금 신경을 쓰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초반부터 오픈을 하는 게 상대방이 오히려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주는 거 나 엄청 관심 있나? 나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하면서 네, 맞아요. 뒷발을 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가지고 네네. 약간 오프 초보분들은 조금 정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하실 필요는 있다. 네. 그 제가 이걸 필살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필살기는 아니고 내가 그런다는 얘기겠죠. 그냥 제가 그렇게 지내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거를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은 분명 이렇게도 생각하실 거예요. 뭐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다고 한 번 보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내가 편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사람은 처음 본 사람한테도 이렇게 되게 편하게 대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쉽게 대하는 사람이구나, 약간 누구나에게 이렇게 편하게 하는, 누구나에게 친절한, 약간 그런, 제가 친절하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비춰질 수도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친절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이걸 찾아봤는데, 최악의 소개팅 대화 주제에 대한 것을 저희가 좀 봤는데요. 전 애인 뒷담화. 요거, 안 좋죠. 네. 사실 전 연애에 대한 뒷담화는 본인 얼굴에 침 뱉기와 같다. 네. 실제로 이 전 애인이 나에게 실제로 어떤 잘못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첫 만남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인상을 좋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내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나 없는 자리에서는 또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긴 하죠. 네, 맞아요. 무슨 이렇게 전애인 얘기하거나 꼭 전애인 얘기 아니어도 막 자기 친구는, 자기 지인은 뭐 이러면서 약간 안 좋은 험담 같은 거를 너무 하면서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아닌가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좀 힘든 것 같아요. 약간 같은 라인으로 저는 얘기를 할 거면은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좋아하는 맞아요.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아까도 나는 뭐 이거는 싫고 이거는 어떻다. 예를 들어 음식 얘기를 하더라도 뭐 알레르기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네. 저는 뭐 매운 거 왜 먹는지도 모르겠고 맞아. 별로예요 라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뭐 요즘 뭐를 좋아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그럼 그거 나중에 같이 먹을까요? 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어차피 같은 얘기를 할 거면은 좋아하는 거 얘기를 하시고 부정적인 말은 이제 금지. 뭔가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거, 부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그 소재를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기거리가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뒷담화나 아니면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보다는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관련된 얘기. 힘들죠. 요거 솔직히 처음 보는 관계 아니더라도 가족끼리나 아니면 친구들끼리도 하기 가끔은 조심스러운 대화 주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치관이 다르면 일단 좀 신경전도 벌어질 수 있고 하니까 이거는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피해야 할 대화 주제에 들어있긴 한데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일이긴 해요. 근데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저도 그러니까 정치는 또 가치관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게 연인이 되려면은 이런 게 맞아야 되긴 하는데, 근데 첫인상에서는 조금 힘들 수 있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래도 그런 사람과 못 사귀겠다 하면은 사귀기 전에 땅땅하게 시기 전에 네. 여쭤보시고, 그치만 네. 첫인상에서는 조금 힘들다. 아무래도 좀 무거운 얘기들보다는 그래도 살짝 이렇게 좀 가벼운
좀 편하게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 주제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세 번째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얘기인데요. 요것도 좀 내가 믿는 종교 아니면은 내가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이야기한다면 좀 이야기가 좀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겠죠? 네, 이게 정치보다는 또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정기적으로 종교적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주말에 하루가 안 되기 때문에 맞아. 이제 막 날 잡다 보면 금방 알 수 있기는 하죠. 그죠. 이게 또 참 강요만 하지 않으면은 된다는 입장도 있고 특정 종교는 못 사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해가지고 개인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또 첫 만남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시는 거면 모를까 또 일부러 꺼낼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정치 얘기랑도 조금 같은 맥락 얘기를 한 게 나는 어느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 성향인 사람들이 더 좋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요것도 종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만남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무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정치 얘기도 그렇고 종교 얘기도 그렇고 첫 만남 때 얘기를 살짝 꺼냈는데 이게 같이 좀 맞는 분이면은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약간 그냥 효율성인 측면에서 한 방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거랑 같은 맥락이나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과거 연애사 얘기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고 나왔네요. 과거 연애사 글쎄 이것도 어떤 얘기든 간에 이제 개인차가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첫 만남에서 우리에 대해 알아가기도 바쁜데 이 시간에 내 과거 연애사를 이야기하는 거는 딱히 현명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사귀는 사이에서도 이전 연애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가 아닌가는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처음부터 굳이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는데 얘기를 꺼내면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본인의 과거 연애사를 얘기하는 거는 둘째치고 일단 이게 상대방에게 과거 연애에 대해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실례인 줄 모르고 하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조심하는 게 어떨까? 이게 질문을 받았을 때 난 이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일단 그것 자체가 실례이니까 요거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요거 나올수록 이거 지금 주제들이 연봉이나 재산 물어보는 사람 실제로 있어요? 진짜? 근데 세상에는 진짜 온갖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제 주위는 아닌데 그냥 건너 듣기로는 뭐 여기도 퀴어판도 사람 사는 데니까 그쵸. 뭐 고학력 전문직 이러신 분들은 또 본인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분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는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고 당연히 그건 개인 취향이고 뭐 얼굴 보듯이 직업이나 재산 볼 수도 있죠. 그거는 맞는데 이제 초면에 그렇게 대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어쨌든 예의가 아니고 그쵸. 초면에 만나가지고 혹시 그 적금은 매달 얼마씩 붓고 있는지 이런 걸 묻는다든지. 근데 또 그런 거 그렇게 따지시는 분들은 본인의 그런 지인들에게 그런 사람을 소개받아서 만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소개팅 너무 힘들다. 소개팅 같은 거 주선하기 너무 힘들다. 네, 그게 이제 소개팅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그런데 이게 퀴어들이 보통 어플을 통해서 이제 소개 문구를 작성하고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소개 문구 작성란에 보면은 뭐 좀 그렇기는 한데 저도 인서울 대학 다니니까 인서울 대학 다니시는 분이면 좋겠어요. 라든지 뭐 저 전문직이니까 전문직이신 분이면 좋겠어요. 뭐라든지를 본 적도 있긴 해가지고. 네, 맞아요. 저는 사실 실제로 그 전문직에 대한
그 선이 어디까지가 전문직이라고 쳐야 되냐라는 설전을 벌이는 글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전문직을 볼 것이냐. 뭐 8대 전문직이어야 되나. 그러니까요. 어디까지가 전문직이냐. 볼 때 그렇게까지 그렇구나. 나랑은 생각이 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그리고 스펙이랑 연봉 관련된 뭐 재산 이런 것들을 저는 실제로 본 적은 없거든요. 이거 진짜 전부 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본 것들만 제가 아는 거는 그게 다라서 실제로 이렇게 만났는데 저금 어느 정도 해놓으셨어요? 뭐 아니면은 대학 어디 인서울까지는 나오셨죠? 뭐 약간 이런 게 뭐 4년제는 뭐 약간 이런다든지, 예, 뭐 연봉이 혹시 약간 이런다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너무 신뢰라서. 네, 그런 게 중요하신 분이면 네. 미리 걸러서 소개 받으시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게 최악의 대화 주제, 소개팅 대화 주제로 나온다는 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 걸 거잖아요. 이게 되게 놀랍네요. 네. 그리고, 다음은 개인사. 집안, 가족 등 개인사 역시 피해야 하는 민감한 주제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근데 이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긍정적인 얘기면은 조금 그쵸? 덜 할 것 같긴 해요. 우리 집 뭐 화목해요. 까지는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저 퀴어여서 부모님과 사이가 이러면은 조금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조금 그렇죠. 불편할 수도 있죠. 듣는 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은 내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해오는 사람이라면 뭔가 통하는 게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일단 처음 만났을 때 너무 깊은 얘기까지 하는 거는 확실히 부담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냥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첫 만남에 대한 마음가짐이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 오프 같은 거는 네. 잘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게 잘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한데, 네. 일단은 저는 그냥 애프터 같은 걸 된다는 걸 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맞아요. 그게 잘 되는 거죠. 네, 그냥 처음부터 뭔가 그래도 한 5번 나가면 애프터 되는 거 한 번 정도 아닌가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가?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애프터까지 가느냐 아니냐가 또 중요한데 이게 실제로 그 사람과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느냐, 실제로 어떤 연인의 관계로 진전이 되느냐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그 정도 확률이 맞는 것 같아요. 몇 명 만나봐야지. 이게 막 그냥 이제 인터넷에서 흔히 하는 표현으로 네. 이게 무슨 나 진짜 오프에 재능이 없나 봐. 네. 나는 나랑 만나줄 사람은 없다. 네. 라고 포기할 때쯤에 이제 귀인이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네. 사실은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얘기를 꽤 했는데 또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면 어떨까 싶어요. 노래 어떤 혹시 신청곡 있으실까요? 전 그린데이의 홀리데이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린데이의 홀리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그린데이의 홀리데이 듣고 왔고요.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은 이제 첫 인상이 사실은 3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해요. 이게 좀 슬픈 일인 것 같은데 3초 안에 결정이 된대요. 3초. 1, 2, 3, 요 3초에. 그러니까 저는 그 3초에 되게 좋은 인상을 받게 하려면은 제일 처음 말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 일단 미소, 일단 얼굴, 미소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다른 거 뭐 머리 정리되고 옷 정리되고 이런 거보다 일단 사람이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인상이 좋은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단답으로 대답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너무 나를 질문 보수로 만들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슨 질문했을 때는 약간 네, 아니요 말고도 그 뒤에 그렇다면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준다던가 만약에 제가 뭐 취미가 뭐예요? 저는 취미가 수영이에요. 저 취미 수영입니다.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이러면 이야기가
같이 이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단답으로 끝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상대방을 약간 무안하게 만들면은 아무래도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약간 단답으로 대답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상대방이 나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라는 맞아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서 약간 말주변이 없으셨어도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이거는 약간 리액션이랑도 다 같은 이야기인데, 맥락인데, 어떤 이야기, 이 사람과 이야기를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내 얘기도 꺼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단답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싶다라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단답 피하시고 어느 정도 리액션도 하시면서 이야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딱 3초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래서 그때 조금 아름다운 얼굴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네네. 약속 시간에 맞아요. 맞춰서 등장을 하셔야 된다. 맞아요. 저 이거 음악 들으면서 저 이야기했었는데, 맞아요. 이거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 안 돼요. 이게 일단은 평균적인 감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네. 약속 시간보다 보통 5분 정도 일찍 등장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걸 뭐 늦어서 헐레벌떡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네. 본인이 숨이 차서 맞아. 그럼 3초가 끝나. 네, 끝나버리고요. 네. 그리고 보통 어쨌든 이게 사람마다 조금 감각이 다르기는 한데 몇 분까지 지각으로 치느냐는 네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그 전에 등장하는 것이 예의이고 그럼요. 보통 그 정도 이제 상호 간의 예의를 안 지키는 분은 네. 좋은 인상 주기가 어렵죠. 처음에 3초가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네, 맞아요. 늦으면은 저 사람 왜 늦어? 음. 가 되니까요. 맞아요.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 사이에 3초 흘러갔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내 약속 시간이 늦을 것 같다면은 미리 말을 해주고, 그리고 피치 못하게 연락도 미리 못했다 하면은 와가지고 정중하게 사과하는 태도는 적어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와가지고 그냥 뻔뻔하게 네, 좀 늦었어요. 뭐 약간 이런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에 언급 없이 뭐 언제쯤 오셨어요. 그냥 이런 대로 이렇게 바로 시작을 해버린다든지, 이거는 너무 예의 없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꽤 많이 나눴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코너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알쓸키에 나온 꿀팁들 잘 활용해서 사연자분들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첫인상에 플러스 되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코너로 돌아올게요. 평론가님,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를 발표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많은 키워드의 이야기들. 제가 아니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각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흥해라 퀴어 미디어. 문학의 퀴어 바람을 부르는 코너, 퀴어인 미디어. 안녕하십니까. 퀴어인 미디어의 진행을 맡은 샤머입니다. 저희 퀴어인 미디어 코너 소개를 살짝 해드리고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어인 미디어에서는 요술봉 문화평론가를 모시고 매달 다른 퀴어 관련 영화, 연극, 도서 등 장르를 막론한 다양한 콘텐츠 속에 등장한 퀴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은 도서 페이지보이에 대한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퀴어인 미디어를 이끌어갈 요술봉 문화평론가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네, 대체적으로 안녕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봉평론가라고 불러주시면 참 고맙겠네요. 네. 봉평론가님, 두 번째 방송인데 감회가 어떠십니까? 깐하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뭔가 있으시군요. 그럼 오늘의 콘텐츠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2023년 6월에 최초 발행, 같은 해 10월에 한국어판으로 정식 출간된 페이지보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봉평론가님, 이 작품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페이지보이, 엘렌 페이지라는 이름으로 먼저 유명해졌죠. 배우. 네. 근데 이제 엘리어 페이지라고 불리우는 배우의 이야기입니다. 엘렌 페이지라면 영화 인셉션과 드라마 엄브렐라 아카데미로 유명한 그 배우인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굵직한 작품들에 출연하면서 스타덤에 올랐던 그 배우인데요. 2014년 LGBTQ 플러스 그 청소년을 위한 컨퍼런스 연설에서 나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왔고, 그리고 2020년에는 나는 트랜스젠더다라고 커밍아웃하면서 트랜스 남성 최초로 타임 표지를 장식해서 더 유명해졌죠. 그래서 엘리아 페이지라고 이름이 변경이 되었군요. 도서의 내용은 어떤가요? 이 책 도서에 대한 얘기는 그의 연애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 가족 갈등에 맞서는 것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친밀한 이야기로 가득한데 그 읽으면서 꽤 생각할 게 많아지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도서의 내용이 어려웠다거나 의미하는 바가 중의적이거나 그러한 서술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에이,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뭐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저자 본인 자신이 현재 위치를 찾는 그런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독자들을, 그리고 또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또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그런 몰입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책이 발간되었다는 소식만 듣다가 이번에 주제가 정해지고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할리우드 사상 가장 유명한 트랜스젠더 배우로 유명해진 엘리어 페이지가 이번 회고록 페이지보이를 통해 그간 겪어온 혼란과 고통, 수치심과 취약함에 대해 진솔하게 털어놓는다는 점이 매우 새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공식 석상에서 본인의 성소수자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느껴졌고, 제 기억엔 모든 온라인 매체에는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의 응원의 메시지와 놀라움으로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거는 6살 때라고 하는데요. 엄마, 나 남자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고, 엄마는 안 되지. 얘야, 넌 여자잖아.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답변에 그는 첫 좌절을 하게 됐다는 내용도 그 책에 나옵니다. 네, 넌 여자잖아. 아니,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느낌인데요. 저는 그 구간에서도 이제 어머니가 너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될 수는 없지만 또 남자가 하는 일들을 모두 할 수는 있다고 대답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머니로서는 그런 정체성에 대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면서도 딸에게 남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신의 정체성, 존재에 대한 부정을 어린 나이에 부모님께 듣는다면 그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그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한 하리수 씨 이후에 그 성소수자성에 대한 이야기가 입에 오르고 내렸었죠. 물론 지금은 트랜스젠더라고 당당하게 밝히면서 인터넷 방송하다가 그 입소문 탄 인물들이 공중파 매체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넘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크게 의견이 양측으로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최근 공중파 연예 시상식에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방송인이 상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었죠.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는 퀴어베이팅을 하면서 동성애 코드, 퀴어 코드를 넣는 것을 상업화의 전략으로 쓰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동성애자나 퀴어의 존재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현실 사회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 뭐 상을 받았다는데 그게 논란거리야? 난 이해가 안 돼. 왜 논란이지? 뭐 아무튼 그들이 퀴어라는 거, 성소수자라는 존재의 일종의 판타지 요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코드, 동성애 코드 넣고 퀴어 코드 넣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는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봐서는 또 엘리어 페이지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는 같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데뷔 이후에도 그 할리우드 산업 안에서 여배우로서의 겪은 좌절은 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 영화계에서 그 강요받은 여성스러움, 그부터 커밍아웃 이후에 겪은 부모와의 갈등에 대해서 그는 개인의 삶에서 하고 있는 연기가 이미 나를 너무 숨막히게 하고 있는데, 그게 스크린에서도 그 연기를 한다. 그 양쪽에서 전부 다 연기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중고에 대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중고에 대해서 과감하게 책에서 또 털어놓고 있죠. 대단해요, 이게. 네, 저는 작품을 보면서 서구 사회에서 보통의 성 정체성이 아닌 조금 다른 성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바라보는 측면이 흥미로웠습니다. 아무래도 서양은 한국보다는 조금 더 열려있는 시각, 조금 더 개방적인 사회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한국보다는 더 성다양성 측면에서도 포용성이 높은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저도 뭐 이렇게 딱히 말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서양권이라고 그래서 뭐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다 그렇게 써요. 예. 그 한국이 근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튼 책 내용에는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또 아버지가 그 새로운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꾸미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죠. 엘리엇 페이지는 어머니랑 거주를 하다가 자주 아버지의 집에 놀러와서 의붓 남매들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새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받았는데, 이게 또 아버지는 이를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바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게. 이게 무슨 말이야. 네, 그 내용 말이군요. 저는 아버지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엘리엇 페이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정서적인 상처를 주었다는 내용을 보고, 재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어린 어른들의 이기심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그 이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이. 근데 거기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학창 시절에도 또 역시 외롭고 고독하게 또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이크라는 여성 동성애자 혐오 표현이랑 패것이라고 하는, 발음이 좀 그런데 패것이라고 하는 동성애자 차별 표현을 마치 별명처럼 듣고 살았다고. 어떡해. 그랬대요. 제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자면은,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 그 애가, 좀 버거웠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그 성 정체성이 다른 이들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가족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고 학교에서도 맨날 그 혐오의 대상이 되고 이러는 게, 난 보는데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게. 그래서, 네, 아무튼. 그 시점에서 서양권이 모두 오픈마인드라는 그 저의 편견이 깨지게 딱 됐어요. 그게. 이 서양 애들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게. 네, 서양에서도 역시 남들과 다른 측면에 대해서 아직까지 혐오적인 시선이 남아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읽으시면서 인상 깊었던 점 있으셨나요? 많았죠. 많았는데 한 부분을 또 꼽자면은 이 책이 그 트랜스젠더랑 동성애자라는 키워드에 딱 맞춰진 그런 단순한 키워 알리기 이런 내용이 아닌 건 같아요. 이건 확실해. 그냥 오히려 엘리엇 페이지라는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입체적인 면에서 그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다뤘고, 그리고 성다양성에 차별하는 사회, 이 사회에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노력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 점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네, 정체성이라는 게 꼭 성별 정체성에서만 혼란을 겪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는 여배우로서 산업에서의 겪은 혼란도 있었고, 여배우라는 틀에 갇히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2014년에 커밍아웃은 선택했다기보다는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숨어서 고통을 받느니 살아있으면서 고통을 느끼고 싶었다고 서술하였는데요. 최근 직장과 일상 속에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도 많은 여운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책을 찾으면 청취자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를 지우고 그 다른 소재로 맞춰서 본다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성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죽음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 책을 읽었지만 근데 결론적으로 이 책을 덮고 나니까 스스로를 잃지 않으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용기, 그 용기를 얻었던 책인 것 같단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 뭐 이런 거 다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책 그냥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정보 전부 다 걷어내고 그 열린 시각을 가지란 말이에요. 열린 시각을 가지고 이 회고록을 골라서 읽게 된다면 큰 울림을 줄 그 책임이 분명하기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다 봤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평론가님이 이 책에서 의미를 많이 느끼셨다는 게 느껴지는 감상평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열린 시각을 통해서 이 책을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나 아직 좀 더 하고 싶기는 한데, 좀 여전히 떨리고요. 이 책 하여튼 많이 봐야 돼. 이 책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말입니다. 그 학생들이 이거 어마어마한 무서운 말을 알려주더라고요. 조리돌림이라는 단어를 알려주던데, 그거 너무 무서워. 방송 듣는 분들 저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과 어울리는 곡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큐어 하면은 딱 이 노래지. 큐어 하면은 생각나는 곡이죠. 완전 이 노래는 큐어지.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 들어주시죠. 네, 가봅시다. 네. 네, 레이디 가가의 Born This Way 들으면서 4월 2주차 퀴어인 미디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봅시다. 네. 야, 근데 아까 저한테 물어보신 거 아직 대답 안 했는데 말이죠. 저기요? 제 말 듣고 계십니까? 저기요? Come a little closer, baby, read my lips.